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정남매 일당백. 남매라고 하기에는 나이차들이 엄청나네. 아니야. 예전에는 뭐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거의 막내인데 큰오빠랑 거의 30년 차이가 나요. 그때는 그래서 거의 첫째가 막내를 그러니까 자식처럼 업어 키우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엄마의 할머니,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 되는 분이죠. 네. 그분이 세 번째 결혼? 세 번째 할머니셨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그 시대의 신여성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외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계셨고 네. 가시고 두 번째 계시고 가시고 세 번째 부인이시라고. 신여성. 저는 여자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분이 세 번 결혼하셨다? 네, 아니야. 뭐 정약용 선생 부친도 네. 세 번 이제 결혼하셨죠. 세 번이나 그렇습니까? 네 번 결혼하셨죠. 계속 빨리 이제 상처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은 키워야 되니까 결혼을 세 번인가 네 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 또 정씨 가문의 어떤 저희 워너비가 되실 뻔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 번 결혼했다고 하시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하지만 남매들끼리 우애가 괜찮아요. 우리도 나이 차이는 그렇게 나지만 얼마든 또 좋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 좋잖아요. 그럼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 역시 그 정프로의 잔디전 잔디전이 입증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경험담을 공유했잖아요. 그것도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만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잔디전. 정박님이 모르신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서울대니까. 서울대 축제 같은 거 안 해. 아니 축제는 하는데 네. 잔디까지는 안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곱게 자랐어.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 잔디는 안 넣어 먹는 거에. 네.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더 많이 깨문다. 이것도 입증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보통 어린 여자들이 많이 깨문다고. 젊은 분들이 더 많이 깨문다는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여튼 저 정프로의 얘기가 대체로 사실로 입증이 된 17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도 팩트 위주로 가겠습니다. 18번째 시간. 자, 오늘 일당백 시즌2의 18번째 책은 과연 어떤 책입니까? 조만간 곧 우리가 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뭐 본래 선거라는 것이 이제 결국 정치를 할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담당할 사람을 뽑는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네. 근데 본래 이제 정치라는 것들이 이런 선거를 한다는 게 우리 사회를 좀 더 질서를 만들어내고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를 하면 계속해서 더 대립이 오히려 격화되고 선거 이후에도 오히려 계속해서 이 뒤탈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립들을 이 선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본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갈등들을 전면적으로 노출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게임을 했으니까 자 승자는 겸양을, 패자는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를 들어가 가지고 이런 갈등이나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자. 이게 본래 이제 선거고 그래야지 이제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안된 선거 제도가 오히려 더 갈등과 분쟁을 증폭시키고 또 국회에서도 오히려 선거가 되고 나서 만들어진 국회에서 계속해서 또 대립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우리 정치는 이런가, 왜 우리 정치는 이렇게 발전을 못하나 이런 한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예전부터 주목해본 미국의 학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그 정치 현실을. 그러니까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같은 동질성이 아주 강한 민족과 그리고 아주 안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우리가요?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 잦은 이민을 떠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지역이라든지 이 민족 구성원들이 변하지가 잘 않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같고 종교도 그렇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은 종교 문제로 얼마나 대립과 분열이 심한데 유럽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좀 동질성을 가지고
중앙 집권을 좀 하는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동질성이 다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4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떤 연구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그 현상을 규명해낸 학자가 한 명 있죠. 학자 겸 외교관인데 네. 그래서 오늘 할 책은 바로 미국의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그레고리 핸더슨의 네.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그러니까 이 코리아 the politics of the vortex라고 하는데 이때 vortex라는 게 보통 우리 소용돌이 있잖아요. 물 이제 소용돌이 이제 네네. 빨려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소용돌이가 아니고 일종의 회오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오리. 회오리 바람이 쫙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쫙 하늘로 쫙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원심력이 마구 작용하는 뭐 이런 건가요? 원심력보다 구심력이죠. 그렇죠. 구심력으로. 네. 근데 제가 풍문으로 이렇게 듣기로는 풍문은 제가 전문인데. 풍문 전문이세요. 요즘도 나가시나요? 요즘 안 해. 근데 왜 보통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싸움하고 이러는 거 일부러 쇼맨십처럼 보여주고 사실은 뒤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다 엄청 친하게 지낸다 막 이런 말들 들리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보여주기식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닌 측면도 있는데요. 예전만 해도 그 예를 들어 서로의 어떤 이익이 공유되는 관계에서는 그 예를 들어 대립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서로 이익을 공유할 때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 미디어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대중의 어떤 눈들이 많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대놓고 노골적인 어떤 그 담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싸움했는데 뒤로는 친해진다.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초선으로 해가지고 처음 국회의원 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재선, 3선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얼굴도 많이 있고 충분한 교류가 있으면 가능한데 요즘 우리 같은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그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게 일종의 세레모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이번 국회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과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쇼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숙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다 진짜. 네. 성숙한 정치를 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뭐 성숙의 기준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합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마 뭐 그래도 민주주의 전통이 좀 오래됐다고 하는 영국이라든지 아니 뭐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좀 그래도 조금 더 성숙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이 정치에서 성숙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건지 그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영국과 독일의 차이들 하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독일에서 저렇게 철학과 문학과 음악과 예술이 발전한 나라에서 왜 히틀러 같은 나치가 출현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당시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프로이센 그 사람들이 지주와 어떤 그 소작 관계라는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그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어떤 좀 지식인이라든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들보다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자. 정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좀 천박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야만성이 많이 그 강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런 관념이 지배하는 어떤 문화권인 사회 문화에서는 확실한 해답. 이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그런 완전한 해답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한다. 답이 딱 있는데. 그렇죠. 답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답이 없으면 이 나머지 중간에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은 이건 다 가짜 같다. 이건 불완전해. 라고 좀 낮춰 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독일의 모습이었고. 예, 그렇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주의의 나라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왕권이라든지 그 왕권에 대항해 가지고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로 상징되듯이 시민권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이익 집단, 귀족도 좋고 지방 세력도 좋고 그 이익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고담준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이익에 어떤 해가 오르고 내 이익이 정진되고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서로 충분히
예를 들어 힘도 겨룰 수 있지만 토론도 하게 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이나 해답이 완전하진 않더라도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뭐 어쨌든 나는 이거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궁극적인 파이널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독일의 아이히만 같은 경우가 유태인 문제를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의 어떤 경우를 보면 잠정적이고 경험적이고 임시적인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다음 단계에서 다음 어떤 상황이 바뀔 때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수용한다.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대화와 토론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나만이 최고다. 내가 선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근데 나는 나의 이익이 있고 너는 너의 이익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최대한 조율해서 내 이익이 더 커졌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난 다음에 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거다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뭐 그거를 한번 빗대보자 보면 결국 성숙한 정치 문화라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all와 nothing이 아니라 그러면 뭐 내가 맞는 것 같지만 너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 좀 적절하게 한번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런 거고 좀 미성숙한 정치 문화는 내 말이 길이요 진리고 나머지 전부 이건 악이요 이건 한마디로 뭐 우리가 말하는 정말 없어져야 될 세력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라는 것들은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쟁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그 정치가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인데 네. 오히려 정치가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래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됐죠? 네. 한 큐에 정리되네요. 그렇게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겁니다. 한 큐에 정리되는 거? 안 돼. 그렇죠. 근데 그래도 네. 이렇게 저처럼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딱 정리해서 뭔가 정답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느 정도의 이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어떤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우리 정박님이 하신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뭐예요? 성숙한 사람, 어른이라는 건 네. 애매모호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주 단순한 답 1 혹은 0 이게 아니고 1.6834쯤 되는 그런 애매한 답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네. 프로이드가 말했습니다. 정박님 통해서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애매함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저는 두 분 원래 성격이 좀 그런 타입이니까 약간 정박님도 좀 둥글둥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려고 했지만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다니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와서 야 이거야 확실히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편에 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제가 봐도 어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아이의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나한테 좋은 거 혹은 뭐 나한테 싫은 거 이거는 두 개밖에 없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어른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조금 싫지만 내 옆 사람에게는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애매한 것들조차도 수용을 하는 것. 여러 이해관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쪽에서는 조금 내주고 이쪽에서는 좀 더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그게 어른이겠죠. 미꾸라지라고는 생각 안 해봤고. 역시 정민여가 좋아. 미꾸라지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하신 책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그 책을 오늘 이제 해주실 거고, 그 책이 결국 미국인의 눈 혹은 뭐 서양인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의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네, 근데 뭐 이걸 이제 이 책이 사실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1966년이었나요? 66년이요? 66년, 68년 이때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뭐 68년에 출간됐습니다.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업데이트는 안 돼 있네요. 그런데 68년에 이제 처음 출간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정치 상황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87년까지 그 변화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88년에 다시 또 이게 개정판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2000년에 번역됐어요. 88년에 나온 책이
68년에 나온 책 다 포함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 번역이 참 늦어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책이 영문판 나온 지 한 5년 안에 번역이 됐는데. 아니, 한국 정치 얘기인데. 그렇죠. 소용돌이 한국 정치인데. 겁나 두꺼워. 이 책이 지금 우리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 네. 한 600~700페이지 되는 네, 맞습니다. 한 670페이지. 네, 6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약간 껄끄러워서 번역을 더 늦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니까 나왔어도 싫은 거.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까대니까 그래 좋아 우리가 제일 먼저 번역해서 한번 너희를 파헤쳐보겠어 이건 거지. 아니 까대든 말든 그래도 한국 정치인데. 사실 이 저자가 그레고리 네. 핸더슨이 이제 학자로 활동을 했지만 이 핸더슨 자체가 1948년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혼란스러운 그 48년이요. 정부 수립하고 이 상황에서 외교관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한국에 왔단 말이죠. 그 혼란상을 다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1950년대 후반에 또 다시 와가지고 네. 또 그 5.16 쿠데타 이후로 또 63년까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또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쟤는 안 좋을 때 봤네. 아, 쟤 힘들 때 봐놓고 뭘 그거 갖고 우리 이렇게 판단을 해. 근데 이 핸더슨 같은 경우는 당시 정말 남북한을 움직였던 주요한 지도자들을 정말 생생히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협상도 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당시의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좀 자기가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말씀처럼 당시 특히 박 정권 시대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책이 나오기가 좀 껄끄러웠고 또 핸더슨 자체가 70년대 유신 체제 그 비민주성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상당히 반박정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때 왜 우리 남산의 부장들 했을 때 거기서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분이? 네, 예, 그때는 뭐 왜냐하면 사실 이 핸더슨이 아주 전도 유망한 외교관이었거든요. 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나름 잘 나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그 한국의 칼럼 하면서 그 리영희 교수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 이분이 리영희 교수하고 어떻게 보면 악연 아닌 악연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요? 왜냐하면 리영희 교수가 이제 그 당시 조선일보 기자를 했나 외신부를 하고 정치부 기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주 민한 기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당시 정치부 기자 출입하면서 당시 61년 5.16 이후에 그 군사 정권 이 취재를 했단 말이죠. 정민이 여기서 민환 기자 약간 좀 놓친 것 같은데? 나 안 듣잖아 저런 말은. 미남 아니고 미남 기자라고 해. 민완. 민환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베테랑? 아니 그러니까 아주 뭐 특종을 잘 잡아내고 아주 민첩하고 소환이 좋은 보통 형사한테도 민환 쓰기도 하죠. 아닌가요? 뭐 민환 형사 뭐 민환 기자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좀 써요? 오. 그러니까 엘리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살짝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이해 못하고 넘어간 거야. 그런 거 그냥 귀 닫아놔. 그렇게 하나하나 짚기 시작하면 이 없어? 방송은 못해요. 네, 민환 기자. 네. 그 리영희 기자가 아주 특종을 잘 잡아냈거든요. 그 어떤 특종을 잡아냈냐면 당시에 1963년이었는데 당시 케네디 행정부였죠. 케네디 대통령 쪽에서 한국에 우리가 그 당시 다 미국의 원조 경제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 식량 원조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고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케네디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리영희 기자가 미 대사관 이제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만나 가지고 핸더슨을 만나 가지고 이 취재를 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핸더슨이 아주 경청동지할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그 식량 안 주는지?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왜 안 준 줄 아느냐? 네. 그 케네디 행정부에서 지금 그 박정희 당시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그 민정이양을 미적미적하고 있다 이거지. 민정이양 확실히 한다는 약속 안 하면 우리는 안 준다. 이런 이제 취재를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톡으로 나갔겠죠. 개인적으로 또 한 정보인데 그걸 또 얘기를 쓴 거예요. 기자는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썼단 말이죠. 다음 날 서울과 워싱턴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겠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우리 케네디가 박정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뭐 정말 미국과 유례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 동맹은 굳건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케네디 행정부가 민정이양 안 해주면 우리 안 준다더라 이런 게 나왔으니까 서울은 발칵 뒤집히고 워싱턴도 케네디 행정부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아니 이거는 은밀하게 이렇게 복주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레고리 핸더슨이 본국 소환이 돼버려요. 본국 소환이 소환. 네네네. 신게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옷을 벗고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영희 교수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그 이야기를 아주 뼈저린 이야기하고 나갔다는 거죠. 내 인생의 그 커리어가 당신의 그 기사 한 줄로 나는 내 인생이 끝장이 나버렸다. 내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는 끝장이 났다. 그러니까 이영희 교수가 나중에 이영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하고 좀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야, 기자로서는 참 고민되는 지점이긴 했겠네요. 네네. 어쨌든 아주 훌륭한 취재원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든 보도를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여러분께 다 공개하겠습니다. 뭐요? 응? 뭘 공개할 거예요? 아니 뭐 잔디전 같은 거 있잖아요. 잔디전이랑 그럼 곁들여 마실 만한 것 좀 어디 내놔봐요. 근데 이제 저 막걸리에다 우유 타야지. 막걸리 떨어지면. 근데 사실 이분이 그 어떻든 가장 그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 전후에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난 전후에 정말 그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격동 파란이 있는 그 시점하고 또 바로 60년 4.19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군사 정권의 등장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힘이 얼마나 그때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선물이요? 네. 어디에서요? 당시 한국의 유력자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겠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교관 일을 하면서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한국의 실력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선을 만약에 한번 튀어놓으면 우리는 완전히 큰 어떤 뭔가 든든한 백을 하나 가진다 생각했으니까 정말 어떤 환심을 살려고. 뇌물 많이 받았구만 그러면. 그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르겠고요. 아니, 뇌물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이분이 이제 결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개건 연구원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서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문명 충돌론을 했던 사무엘 헌팅턴 있지 않습니까? 그 헌팅턴이 이 책에다가 그 선문도 이제 추천사도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하버드 대학에 나중에 이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장품을 기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핸더슨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 하버드 대학에 딱 있어요. 꽤 많군. 그만큼 고가의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정말 국보 보물급들이 그런 컬렉션이 담겨있어요. 뭐 있어요? 혹시 알려진 게 제가 있어요? 알려진 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뭐 제가 그 알기로는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한 도자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헌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 않았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의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잘 충분히 모를 때이기도 했었을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미국은 어떤 역사나 전통이 짧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을 만족시키는 아주 오래된 뭔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조선의 실력자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뭘 주면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밝혔겠죠. 은근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국 돈 100만 원이랑 도자기나 갖고 왔는데 도자기를 훨씬 더 좋아해. 너무 골저스하다고 막. 골저스. 골저스. 그럼 그렇지. 줘야지 뭐. 그럼 한두 번 주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알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소문도 났을 거고. 이 사람이 밝힌 겁니다. 그렇죠. 야, 실제로 그 핸더슨 컬렉션이 있고 일본인 오쿠라는 한국에서 수집해 간 걸로 가져가서 오구라 컬렉션이 또 있고요. 이런 컬렉션들이 몇몇 개 있는 모양이죠. 그게 뭐 사실 돌려줘 그러면. 지금 종민님 말씀대로 그 영국에 예전에 외교관 그 엘긴 마블인가요?
그 사람이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 다 때가 갔잖아요. 기둥이 뭐. 그래서 그 저기 영국 박물관에 그걸 갖고 있는데 잘 안 돌려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프랑스가 병인 양육 3번 가면 잘 안 와. 그러니까 병인 양육 때 우리 뺏긴 그 인쇄물도 그쪽에서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한테 왔단 말이죠. 절대 돌려준단 말 안 하는 소유권은 안 주고 영구 임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잠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핸더슨 이 아저씨도 문제가 좀 있는 게 문화재 자꾸 욕이나 쓰지 말지. 아니 뭐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문화재 보호법으로 반출이 금지된 유물까지도 외교 행랑에 쓸어 담아서 불법 반출을 했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 꾼이네 꾼. 그러니까 컬렉션이랑까지 됐겠죠. 밀수입자 아니야 밀수입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법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훨씬 더 엄격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도 반출이 금지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였겠죠. 그거를 외교 행랑은 검사를 안 받으니까 이후에 밀반출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작부터 조금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이 소장한 거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어디에 기증을 했다든지 그것도 하버드에 기증했다 했잖아. 지금. 근데 개인이 소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버드에 기증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불러줘 서울대로. 그렇죠. 현지에 사실 있는 게 가장 아무리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문화유물을 그 자기들이 야 너희들 잘 관리 못하잖아. 우리가 간수 잘해줄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본래 있던 자리, 있던 곳에서 가장 그 유물의 가치는 빛나기 때문에 그 결국 이런 제국주의적 행태들이 계속해서 뭐 영국 배운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야 인류 전체의 유산인데 너네 조상들이 만들긴 했지만 인류 전체의 유산 아니겠니? 근데 우리가 훨씬 더 잘 보관해 줄 수 있어.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걔네는 뭘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도 우리 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갖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우리 글씨로 만들어진 뭐 활판 인쇄라든지 우리 도자기라든지 자기네들도 되게 멋진 거 많잖아요. 근데 뭐 꼭 그렇게 우리 것까지 그렇게 갖고 싶어 할까? 난 그게 예전부터 늘 궁금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뭐 그림도 카피 그죠? 이게 이미테이션도 있고 유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데 결국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했는데 결국 오리진과 어떤 복제본화의 차이가 뭐냐 그때 한번 영화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오리진이라고 스스로든 아니면 어떤 타인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때 그 오리진을 이렇게 딱 갖다 놓을 때 이것들이 결국 가져다 주는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충분히 할 수 있다. 몇천 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고 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도 집에다가 그림을 걸어놓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내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원본이라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아우라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걸 딱 컬렉션 해놓으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 자기 과시죠. 자기 나라 과시고 옛날에 뭐 전 세계 동물들 다 데려가고 동물원 만들고 전 세계 뭐 유명 어쩌고들 모아갖고 엑스포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자기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도자기 등이 한 150점 정도가 있고요. 많이도 가져갔네. 불화, 뭐 불상, 서예 등등 해서 수백 점 이상 아주 국보급 보물급. 네, 이런 것들이 하버드 대학에 지금 소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걸 찾아오기 위한 노력들도 좀 했습니다만 역시 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가 원래 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튀었어. 소용돌이가 지금 일로 치고 있어요. 문화재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알 거는 우리가 명확히 알면서 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항상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가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물론 우리가 책을 쓴다는 것은 학문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바이어스가 있는 거잖아요. 편향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책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경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은 결국 우리 어떤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한국은 고도로
동질적이고 중앙 집권화된 아주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어떤 정치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립이 격화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응집력 있게 뭉치지 못하나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네. 한국의 역사와 현대 쭉 과거로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소용돌이에 있더라 이거죠. 소용돌이에 있더라. 소용돌이?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 한국은 한국이라기보다 한반도가 한민족은 네. 예로부터 우리가 신라시대 이후부터 아주 고도로 좀 중앙집권화된 딱 그 지방 호족들이 발전하기가 힘든 어떤 역사를 네. 보여주잖아요. 네. 다 그 하나의 어떤 통일이 되고 나서부터는 서울에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경주라든지 그 이후에 개성이라든지 그리고 한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아주 중앙 집권화된 정치 체제가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 백성들이 바로 왕하고 직결되는, 왕하고 연결되는 구조로 이제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반 백성이 왕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중세 유럽을 생각해 보면 중세 유럽에는 예를 들어 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마다 봉건제죠. 영주가 있고 성주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주나 성주라는 중간 집단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 중간 집단이 없단 말이죠. 원님 사또. 사또. 우리 수준이 딱 이 정도예요. 누가 임명합니까? 똑같아. 그 왕이 임명하잖아요. 왕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이 영주는 그런데 왕이 임명하는 영주는 왕이 임명한 게 대대로 그냥 영주는 영주인 거죠. 참.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 매개가 우리는 없다는 거죠. 진짜 어디 똑같이 원님 사또가 바로 나오네. 창피하다, 창피해. 그 중간 그게 없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중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중앙에 그러니까 왕으로 상징된 서울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유명한 말 있죠.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 보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자기 지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중앙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지방에 대해서. 우리 지방을 최고 권력자도 중앙에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서울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에너지나 또 좀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지방에서 뭔가를 내가 잘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울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쫙 서울로 몰려오니까 이 에너지가 전부 서울로 다 올다. 서울로 전부 모든 것들이 전 사방에서 이제 이 휘몰아치니까 서울에서 이 모든 것이 휘몰아치면서 완전히 이제 해오리 바람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출세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쫙 해오리처럼 이렇게 소용돌이치가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중간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서울에만 가야 된다. 서울 중심으로만 모든 게 이게 해명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울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네. 이 서울이 곧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 권력 투쟁이 끊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또 우리가 동질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전에 고려시대 다 불교 믿고 네.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 지배하니까 서로 이념과 정책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제 너 생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너 행동 거지가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사소한 걸로 트집을 그렇죠. 잡는구나. 그때부터 시작이군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죠. 당쟁이라는 것들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게 물론 네. 뭐 이데올로기 차이가 있다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권력이 핵심이란 말이죠. 이 나눠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 쟁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게 쟁점이라면 서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 서로가 진짜 얻는 게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겉으로만 그렇게 모양을 드러내고 실제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자리 나눠줘야 돼.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앙 집권형, 그러니까 왕과 직거래하는 이거는 우리의 생활에도 그대로 좀 녹아 있는 것 같은 게, 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뭐 제가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외국 같은 데서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매니저를 부르거나 아니면 서빙한 사람을 네.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잖아. 네. 우리는 무조건 일단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나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사장과의 직거래. 네. 그러니까 1인 최후의 1인과의 직거래를 해야만 뭔가 최종적 문제 해결이 된다는
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정상을 향한 맹렬한 돌진. 근데 우리가 일반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중앙과 정상을 향한 맹렬한 돌진. 근데 이게 그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중간에서 뭔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 등장하거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불신이 깊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 중간 사람들이 사기를 왜 치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사람으로 다들 이렇게 맹렬한 돌진을 하다 보니 네. 중간에서 그 돌진하는 사람들을 살짝만 발걸어도 뭔가 따먹을 게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도 사기꾼 많지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왜 저 무슨 청와대 사칭 사기 이런 거 아니면 뭐 국정원 사칭 사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나 청와대 누구요 뭐 이러면 그냥 무조건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적잖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게 결국은 이 중앙과 정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결국 거기서 모든 이권이 배분되고 거기서 경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가 중요한 것보다는 경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 경제를 결정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80년 5공화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대통령이라는 사람 한마디에 그냥 재벌이 해체돼 버린단 말이에요. 국제그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돼 버린다. 재계설 그때 한 7위. 그 정도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지금 따지면 뭐 한 대충 한 롯데쯤 되는 그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진짜 지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흔적은 있죠. 우리 예전에 프로스펙스라는 운동화 그 만든 데가 국제상사였죠. 그리고 지금 저 용산에 그 빌딩이 있죠. 서울역 앞에 용산역 앞에 좀 특이한 빌딩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국제그룹 본사였죠. 그렇구나. 한때 잘 나갔어요 국제그룹. 그렇죠. 신발이 워낙 잘. 프로스펙스. 그렇죠. 김연아 씨가 그 모델도 했습니다. 프로스펙스. 물론 이제 다 좀 많이 해체돼서 작아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정치 지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중앙 지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 파쟁들이 이거는 뭐 거의 뭐 상시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걸 결정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쟁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서로 자리 나눠 먹고 살고 출사하려면 어떻든 이겨야 된다. 맨 끝자리 하나만 일단 차지하면 그 밑으로는 쭉 잘 사니까. 그렇죠. 맹렬한 돌진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삼국 시대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삼국 시대요? 예, 이 신라 때부터 이제 기원을 찾는 거죠. 그레고리 핸더슨이? 네네. 그러니까 한국사를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 정치 문화를 한국사의 어떤 문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물론 그 본인이 경험했던 1945년 이후 50년대가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조선시대 분석이라든지 그 신라라든지 고려시대 이야기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뭐 이분이 얼마나 깊이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쭉 책 내용을 보면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이 책은 그러면 대략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까? 네, 이 책은 보통 지금 상당히 보시면 이게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이제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부가 동질성과 상승기류, 2부가 한국 정치의 변정법, 3부가 한국적 정치 문화의 연속성, 4부가 정치적 응집의 모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먼저 한국 정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정상을 향한 맹렬한 돌진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동질하다 이거죠. 동질성이 아주 강하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동질성이 결국은 중앙으로 정상으로 가고 싶다는 상승 기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한번 쭉 다뤄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근대가 나오는 거죠.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1860년에서 1910년까지 조선이 만국을 가기까지 한 50년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만국이라는 것들이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뭔가 여기에 대항해서 어떤 시도가 있었고
어떤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등장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쭉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일제 강점기는 한국 정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그렇죠. 어떤 낙인을 찍었는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45년 네. 이후로 미 군정이라든지 그리고 1987년까지 한국의 어떤 정치 역사를 한번 리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부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쭉 이제 통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국의 그 정치 역사를 훑어보면서 네. 여기서 이제 결국 특징들, 결국 중앙 집권화의 어떤 특징이 하나 있고 또 정책 유동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신분제 사회고 봉건 사회니까 그 고정성이 좀 있잖아요. 네. 고정적인.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조선의 어떤 그 임진왜란 이후 이럴 때 보면 그때 신분적인 유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임진왜란 때 많은 족보나 이런 게 불타면서 네. 막 족보 유족 엄청나게 성행하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유동성이 있단 말이죠. 네. 중국은 우리보다 좀 더 그 과거를 시험 칠 때 그 자격 제한이 덜 하거든요.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격 제한 없이 과거를 칠 수 있게 하고 우리도 예를 들어 조선 초기에 농민들도 그 과거를 칠 수 있죠. 양인 이상은 다 과거를 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분을 통해 가지고 참 우리는 유동성이 강한 그러니까 평등지향적인 게 엄청 강한 거예요. 동질적이니까 평등지향적인 강하고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통시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공시적인 특징들 잘 변하지 않는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화와 정치의 유동성과 함께 한국에서의 어떤 파벌주의와 자문기관의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그 자문기관이 뭐냐면 영어로 카운실이라고 하는데 보통 평의회할 때 그런 네네네.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자문기구로 번역한 이유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쭉 그래 이제 각 개인들이 서로 별로 응집력은 없어요. 네. 그냥 각 개인들이 원자화돼가 서로 한번 내 출세해 볼 거야 하고 서로 다 몰려 들어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 보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렇게 그 다 올라만 가다가 투쟁을 해가지고 서로 이게 막 서로 대립과 분열만 하다 보면 이 사회 자체가 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나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의 신라 시대부터 일종의 자문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문기구. 그러니까 너무 다 해체되지는 않게 그렇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네.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정치 들면 상승을 뭐가 하는데 있어요? 예를 들어 신라 시대도 화백 같은 거. 화백이 뭐지? 화백이라는 만장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화백제도. 화백제도라는 것들. 그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 사회에서 동질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상승 욕구가 강한 사회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전제적 독자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권력을 서로 나눠가야 된다. 네. 이게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네. 그리고 화백 제도가 있고 고려 때는 도병마사 해가지고 서로 이제 집단적인 도당이라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회의를 하는 어떤 시스템.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정부라는 게 존재하고 네. 그런 대간이 존재하잖아요. 임금이 절대적인 권력을 못 가지고 네. 우리가 예전 배웠잖아요. 사헌부 사간원에서 네. 사간원이죠. 네. 그 대관들 그 대관과 강관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 상소문 올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삼사라 해가지고 네. 젊은 관리들이 그냥 막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막 까버리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런 전통들이 뭐냐면 절대로 혼자 다 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전통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쩌라는 것이요? 광해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랬어? 광해에서 그랬잖아. 네. 어쩌란 말이요?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어쩌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강혜군 잘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아무리 임금이라도 너무 혼자 다 독단적으로 독주할 때는 신하들이 쫓아내 버린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연산군. 연산군은 기존의 어떤 그런 걸 관행을 다 깨버리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초도 가지고 와라. 실록도 내가 봐야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권력을 그거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신하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광해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우리가 이 전제적 왕권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물론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뒤집을 권한은 있었다고 하지만 네.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문기관이 계속해서 한국 정치 문화에는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3부에 그걸 나누고 있고 그럼 4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한국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 정치적 응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이 소용돌이 한국 정치 이런 일방향적이고 정치 중심적이고 모든 것들 정치로 수렴하고 서울로 수렴되는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 사람은 결국은 다원화를 이제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거죠. 다원주의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가 정치, 우리 사회가 그렇죠. 정치가 아니라 이제 경제도 이제 정치만큼의 전부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대기업을 가라. 이 책은 88년에 서해졌는 이제 88년에 출간됐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군부 힘이 워낙 셌단 말이죠. 네네. 권력의 힘이 청와대 힘이 셌기 때문에 당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다원화가 될 때 중요한 것들이 시장과 지방자치로 갔어요. 시장의 힘이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벌들에서 앞으로 희망을 본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성장하면 이제 똑똑한 엘리트 젊은이들이 이제 대기업으로 많이 갈 거다. 네. 많이 하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기보다는 이제 대기업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치 일변도의 어떤 구조가 좀 더 다원화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원했던 거죠. 그래 지방자치대가 지방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지방에서 스스로 지도력을 가져야지 서울의 어떤 이런 데 휘둘리지 않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거죠. 갈 것을 희망한다. 기대하고 희망하는 거죠. 근데 뭐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네요. 네. 그 중앙과 정상을 향한 맹렬한 돌진.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대화와 사랑을 향한 달콤한 돌진이 또 있습니다. 1kg 커피가 네,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의 집 앞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죠. 1kg 커피의 다양한 원두, 또 다양한 로스팅과 블렌딩, 그리고 다양한 포장 형태까지 네.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커피를 선택하고 싶다면 이제는 1kg 커피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스타벅스 언제까지 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아주 다양한 지방 분권형으로 그렇죠. 커피의 다원주의를 열어야 됩니다. 커피의 다원주의 바로 1kg 커피입니다. 네, 1kg 커피 네. 많이들 드셔보시고 만족 못했다, 실망했다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1kg 우리 방송에 대해서 악플은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1kg 커피에 있어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일당백보다 더 오래 갈 1kg 커피. 네, 1kg 커피가 대기업이 돼서 네. 거기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요. 자,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에 있는 광고주 링크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시간에 저희가 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그 소용돌이 한국 정치 책의 어떤 뭐 구성 정도까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저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렸고, 어떻게 그러면 이어지는 2부에서 그러면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갑니까? 네, 그러시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소용돌이 쳤는가, 왜 가운데로만 이렇게 모이게 됐는가 간략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책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